당신이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당신이 몇 살인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다만 당신이 사랑을 위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 주위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알고 싶다. 어떤 행성 주위를 당신의 달이 돌고 있는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당신의 슬픔의 중심에 가 닿은 적이 있는지, 삶으로부터 배반당한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잔뜩 움츠러든 적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더 많은 고통 때문에 마음을 닫은 적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 오리아 마운틴 드리머의 초대 서두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을 향하고 있는지, 두려움과 당당히 맞서고 있는지 묻는 시인의 질문이 새삼 둔중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새로운 초대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여기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거미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소리 첫 회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작가의 방에 특별한 소설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은미 소설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은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은미 소설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현대문학으로 데뷔를 하셨고 소설집 너무 아름다운 꿈, 목련 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첫 장편소설 9번째 파도를 출간하셨습니다. 세 번째 소설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일단 이번 장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장편 소설은요. 척주라는 바닷가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그런 소설이에요. 사실 막상 제 소설에 대해 설명을 하려니까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척주라는 어떤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소설입니다. 네. 척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장편 소설. 구상부터 집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구상은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했는데요. 이 소설만 붙들고 있던 시간은 연재 기간이랑 퇴고 기간 합해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2년 정도의 시간이 한 권의 책으로 압축이 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인 원고가 책으로 출간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 심정이 어떠셨는지. 사실 이걸 하면서 이 소설 쓰는 동안은 이제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 소설을 쓴 뒤로 많이 밀어놨었거든요. 좀 밀어놓은 많은 것들도 있고 사실 펼쳐놓은 이야기도 좀 크고 제가 인물들이랑 또 정도 많이 들고 해서 이걸 끝내기 전까지는 정말 뭘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매달려서 썼던 것 같고요. 책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책 나온 뒤에 어떤 정신없는 기간들이 좀 지나고 나서 굉장히 큰 허탈감이 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뭘로도 메워지지 않을 것 같은 막 구멍이 생긴 것 같고 그런 다음 소설은 어떻게 쓰지? 막 이런 생각에 좀 빠졌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또 독자들 리뷰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 보면서
것도 되게 좋았고 사실은 소설을 쓰는 동안 되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이걸 완성할 수 있었던 여건들에 굉장히 또 감사한 마음이 크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탈고 후에 밀려드는 허탈감, 네. 그 높은 파도들 네. 갑자기 리마인딩 된다고 할까요? 떠오르는데 네. 뭐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셨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소설을 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아홉 번째 파도는 그 문학동네 2016년 여름부터 2017년 봄까지 연재되고 또 10월 말에 출간됐는데요. 그 연재부터 출간까지 또 원고를 보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셨는지 또 무슨 고민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연재를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그 각 주인공 세 인물의 스토리를 좀 더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보완이 되진 않았는데 좀 몇몇 배경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 인물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뭐 강렬한 감정 부분, 좀 더 그 인물의 내면을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인물들의 동기 부분도 좀 보완을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왜 지금 다 척추에 모여 있는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송이나는 왜 상처가 있는 척추에 갔는지, 윤태진도 어렸을 때 그 아픔이 남아있는 척추로 왜 가게 됐는지 그런 동기 부분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좀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완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의약품이나 야광성대와 관련한 부분들도 좀 보완을 했어요. 네. 그 좀 마지막 장면의 설득력을 위해서 척주라는 어떤 도시의 성격, 약에 지배받는 성격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짜려고 좀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쓰면서도 그렇고 또 퇴고를 앞두고도 그렇고 퇴고를 하면서도 그렇고 사실 후반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후반부. 네. 중요해요.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또 송이나가 이제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쓸 때 감정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이 흐름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 호흡이 독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 호흡인지 내가 이 느끼면서 쓰는 이 감정과 호흡을 과연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게 내가 쓰고 있는 건지 전혀 좀 파악이 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쓰면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 막상 퇴고 때는 그 네. 후반부를 이렇게 많이 손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힘이 좀 떨어지던가요? 뭐랄까 이 소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여기까지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었고 뭔가 손대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네. 그 캐릭터들의 동기와 내면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이 인상적이고 또 글의 처음과 끝을 퇴고하시면서 독자들이 읽어나가는 독자들의 호흡을 염두했다라는 말씀이 매우 와닿습니다. 최은미 소설가의 작품을 읽다 보면 그 여성 인물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떤 냉정하면서도 뜨겁고 어떤 솔직하면서 절제된 그런 캐릭터들. 물론 작품마다 다 다른 인물이지만요. 특히 이 아홉 번째 파도에서도 송이나라는 인물이 최은미 작가의 작품에서 여성 인물들의 계보를 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모델이 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여성 인물들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때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홉 번째 파도 같은 경우도 서상화나 윤태진 얘기는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막상 송이나에 대한 피드백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가끔 난 송이나가 참 좋았다. 그리고 내가 원래 인화라는 그런 식의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송이나 때문에 그 이름이 괜찮아졌다 이런 말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좋았는데요. 사실은 송이나 같은 인물은 좀 제가 쓴 여성 인물들 중에 제일 멀쩡한 인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이제 사건의 키를 쥐고 있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감이 필요했고 어떤 한 인물이 가지는 복잡한 내면을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주인공 인물 중에서 가장 건조한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송이나라는 인물의 톤을 잡으면서도 느꼈지만 제가 보통 소설을 쓸 때 어떤 화자를 내세우고 그 소설의 톤을 정할 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절제된 톤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 강박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어떤 이 인물의 내면이나 동기가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항상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쓰면서도 그런 걸 좀 느꼈는데요. 요새는 좀 제가 그런 인물들에게 부여했던 어떤 기준들을 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송이나라는 인물을 되게 오래 그리고 난 후여서인지 조금 송이나보다는 조금 더 터져 나오는 인물을 좀 그리고 싶은 갈증이랄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자기 내면 어느 정도 절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적어도 소설에서만은 그거를 다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있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어떤 인물을 그릴 때 제가 많이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어떤 인물을 그릴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실생활에서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또 저도 모르게 배어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난 걸 쓰고 싶으면서도 항상 그런 두 가지가 인물을 그릴 때 좀 같이 좀 작용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쓰고 싶은 인물은 제가 써온 인물보다 항상 더 나가는 인물 쓰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좀 뭔가 어이없고 엉망인 인물 그런 인물한테 소설을 끌고 가게 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 인물을 좀 전면에 내세운 소설을 쓰고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송이나라는 인물 어떤 절제되고 약간 드라이하게 그려진 캐릭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아주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송이나는 뺨으로 흐르는 것들을 그대로 둔 채 강을 따라 계속 걸어갔다라는 그 문장에서 작가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 이야기를 더하자면 그 9번째 파도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정치인, 사회비종교 교주, 보건소 직원들, 뭐 형사라든지 하청업체 노동자라든지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나같이 그 입체적인 형상을 또 갖추고 있어요. 하다못해 그 잠깐 등장하는 약국 주인까지도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힘을 느꼈는데요. 그 인물을 묘사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어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메모해 두는 습관 같은 게 있으신지? 예, 아마 근데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람들을 볼 때 많이 관찰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공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모습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모습 사이 어떤 격차를 상상하면서 그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일까? 네. 또 반면에 뭐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을까? 친밀한 사람 할 때 화를 낼 때 어떤 표정일까? 이런 상상을 주로 하면서 보죠. 근데 사실 이제 이 9번째 파도에서는 저도 처음 다뤄본 종류의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특히나 뭐 형사나 정치인 같은 인물을 그릴 때 네.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보지 못하는 인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어떤 모습에서 저도 모르게 어떤 이미지나 성격을 가져올 그런 위험성이 좀 있었어요. 정치가나 형사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벗어나고는 싶었는데 그게 잘 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9번째 파도에서는 주로 거기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그런 어떤 공적인 직업의 영역에서 얽혀 돌아가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 그릴 때 직업의 디테일을 좀 최대한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일과 관련돼서 어떤 걸 원하고 있고 또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지가
또 그 사람의 되게 많은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 소설에서는 이제 그런 인물들의 어떤 성격들이 사건을 또 끌고 가는 되게 추동이 되기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디테일에 신경을 좀 많이 썼죠. 네. 아주 인물 묘사, 디테일, 그다음에 어떤 상황 묘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밑줄 치고 싶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그 바다라든지 바닷가 도시에 대한 네. 그 정교한 묘사들이 또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강원도 인제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떻게 인제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네. 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인제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그쪽 바다를 배경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다에 자주 가보셨나요? 사실은 이제 정서적으로 저는 바다보다 산이 훨씬 더 익숙해요. 네. 그리고 산에 관해서라면 정말 얼마든지 많은 걸 그냥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닷가 도시나 바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나중에 성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접했던 정서예요. 그러니까 네. 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장소죠. 어떤 사람과 함께 가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을 알게 되고 배경이 된 삼척 같은 도시도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하고는 다르게 직접적인 애증의 감정하고는 거리가 있으면서도 제가 굉장히 밀접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접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동떨어지지는 않은 그런 삼척은 저한테 그런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정을 깔고 바라볼 수 있었던 네. 그렇게 점차 저한테 이렇게 체화를 시켰던 공간이었어요. 네. 저도 삼척에 여러 번 가봤는데 네.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네. 이렇게 작품으로 거기에 아마 소중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조금 다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게 큰 차이점이군요. 이번 첫 장편 소설로 이미 많은 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어떤 작가로서는 아쉬움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집필하는 장편 소설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더 그려내고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장편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개인적 조언, 개인적 체험기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사실 조언까지는 제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느꼈던 것들은 제가 이 소설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못 넣었던 말이 있는데 네네. 그 척하면 척이지 척주 사람이 이 대사였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척주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이 아니면 다른 데 써먹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말을 넣고 싶었는데 연재 때도 그렇고 퇴고를 할 때도 그렇고 이 말이 들어갈 틈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이 들어갈 수 없는 말인가 보다 하고 이제 결국 넣지를 못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다가 소설과 상관없지만 제가 꼭 넣고 싶은 문장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 배경으로 등장시키고 싶은 좋아하는 장소 그리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어떤 놀라운 사실들 그런 어떤 깨알 같은 욕심들이 막 생기잖아요. 장편을 쓰다 보면 그런 걸 막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장편에서 할 수 있는 재미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구조를 갖춘 소설인 이상은 좀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이 소설을 처음 구상할 때 되게 의미 부여를 했던 어떤 게 연재 때는 막상 빠졌다가 나중에 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넣었는데 그게 결국은 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고 중심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것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장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집필 기간이 길 때는 이제 그 소설을 구상하면서 하는 첫 생각들 자기가 세워놓았던 어떤 중심을 좀 강하게 잡고 그걸 좀 유지하는 게 저한테는 스스로 굉장히 그 마음을 다잡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쓰고 싶은 한 문장
네. 세 번 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척하면 척이지 척트 사람이. 네. 아, 참 원고지 1000매가 넘는 글을 쓰면서 그 한 문장을 넣을 수 없다는 게 저도 굉장히 이걸 못 넣는구나 싶었어요. 그만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밀도 높게 계산됐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최은미 소설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장이라는 마을에서 송이나와 윤태진이 만나는 장면을 읽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송이나는 봉투를 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담이 허물어진 운동장 한쪽으로 폐가전제품과 가구가 보였다.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졌다. 송이나도 윤태진도 우산을 펼쳤었다. 둘은 우산이 맞닿지 않는 거리에 앉아 비를 맞고 있는 가구들을 바라보았다. 반쯤 열린 냉장고 문짝과 거꾸로 놓여있는 소파, 알록달록한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실장. 오래전 누군가가 공들여 닦았을 그것들이 속수무책으로 비에 젖어갔다. 마을 뒤편의 산봉우리들이 점점 흐려졌다. 아이에 대한 어떤 이별의식도 치르지 못한 채 송이나도 윤태진도 한참을 걸어왔다. 어쩌면 이 자리는 이제 자기를 떠나보내라고 아이가 만들어준 자리 같았다. 윤태진이라는 사람, 기척 없이 숨을 멈춘 아이. 그 모든 시간들이 비안개 입자처럼 땅에 스며들어갔다. 전화를 받고 윤태진이 먼저 일어섰다. 교문 쪽으로 걸어가는 윤태진의 커다란 어깨가 우산에 가려졌다가 다시 드러났다. 척주로 내려와 거리의 현수막에서 가장 많이 본 말은 후손, 아이들, 미래 같은 단어였다. 윤태진이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제거해버린 말들. 어느 때보다 저 말들이 많이 거론되는 지금의 척주에서 윤태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을까? 녹색 철문에 가까워졌을 즈음 윤태진이 고개를 돌려 송이나를 보았다. 3초쯤 후 윤태진은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고 철문을 조금 더 잡아당기며 교문을 나섰다. 철문 사이로 윤태진의 팔이 어른어른 비치다 한 칸씩 사라져갔다. 무더위 속 소나기, 동해안 비. 휴대폰 화면에 날씨 알림이 떠 있었다. 동해안 비라는 말을 보고 송이나는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들어도 가슴 아픈 지명, 동해안. 송이나는 우산도 가방도 놔둔 채 울면서 운동장 넘어 밭으로 걸어갔다. 감자밭을 지나고 콩밭을 지나 대마밭으로 걸어갔다. 송이나는 키 큰 대마줄기를 휘저으며 밭 한가운데로 갔다. 빽빽하게 치솟은 대마잎에 몸을 묻자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비에 젖은 이파리들이 모든 걸 잊게 해줄 듯 아찔한 향을 내려보냈다. 송이나는 층층이 펼쳐진 잎들의 얼굴을 묻고 몇 년 동안 어디서도 풀어내지 못한 울음을 울었다. 목이 쉬도록 울었다. 네, 송이나의 눈물, 대마밭에서 흘리는 눈물, 남몰래 흘리는 눈물. 제가 읽었을 때랑 또 작가가 직접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니까 굉장히 색다른 기분이 듭니다. 이 문장을 특별히 고르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서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른 낭독 자리에서 낭독을 한 적이 있어서 윤태진과 관련된 부분을 좀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송이나가 자기 과거의 상처를 어느 정도 갈무리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리의 자리가 되기도 했던 장면이었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윤태진과 송이나의 그러니까 서로한테 가진 어떤 연민의 감정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장면이어서 좀 제가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네. 또 누군가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 눈물을 흘려야만 다음에 관계가 또 형성되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감정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번 장편 소설을 쓰시면서 네. 본인이 이렇게 유념해 둔 어떤
창작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방송을 듣는 그 습작생들이라든지 문학 관련자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쓰면서 사실 플롯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물들의 어떤 내면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편 소설을 써오면서 좀 제가 다뤄봤었던 부분이었고 또 이건 장편이기도 하고 어떤 척추라는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또 과거에서 시작된 일을 추적하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플롯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루려는 이야기 규모가 좀 크고 네. 가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처음 한 생각은 플롯을 최대한 단순하게 가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뚜렷한 플롯으로 갔고요. 사실은 이제 이걸 쓰면서 인물들의 어떤 감정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도 플롯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네. 새삼. 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두 인물 간의 어떤 감정선이나 그런 것들을 애절하고 좋은 문장으로 쓰더라도 그걸 어떤 흐름 속에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다르다는 걸 이제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9번째 파도 같은 성격의 소설에는 아, 정말 플롯이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를 아직 안 읽어보신 독자분들께서는 9번째 파도를 읽으시면서 작가가 의도한 플롯을 따라가면서 읽는 것도 큰 재미가 될 듯합니다. 네,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점점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쉽게 보내드리면 좀 아쉬워서 우리가 준비한 공식 코너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운드 앤 스토리라고 하는데 여러분께 잠깐 코너 소개를 해드리자면 초청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고 혹은 사연이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 하나를 가져오시면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 틀어드립니다. 자, 최은미 작가님이 오늘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소리가 지금 무슨 소리죠? 아, 네. 이게 탁구장에서 녹음한 탁구 치는 소리인데요. 네. 핑퐁 사운드군요. 네, 네. 탁구를 좋아하십니까? 사실 이제 탁구를 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요새 좀 많이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탁구를 치러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탁구장이 있는데요. 네. 저희 소설을 쓰고 한 오후쯤에 관리사무소로 가는데 거기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으면 탁구공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렇죠. 그러면 요새는 막 그 소리 들으면 너무 좋고 설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이 코너 얘기 들었을 때 네. 되게 재밌는 코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 소리를 되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네. 어떤 소리를 고를까 되게 며칠 동안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이렇게 뭐 스매싱이 성공했을 때 지르는 소리들 있잖아요. 네네. 네. 아, 그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아, 근데 그런 소리를 지를 만큼 나 아직 잘 치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뭐 양손 그 쉐이크 홀더라고 하죠. 네. 예. 그걸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펜 홀더를 사용하십니까? 라켓의 이름. 이렇게 양쪽 면을 다 사용하는 거. 양쪽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탁구 실력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를 위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첫 손님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봄이 오는 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더 반가웠고 사실 좀 벚꽃이 필 때 며칠이라도 미세먼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헤이수 DJ님의 문장의 소리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등단 초기에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문장의 소리를. 네, 여기 왔던 걸 계기로 앞으로 또 많이 듣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미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전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편집자 특집입니다. 김내리 에디터, 김화진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출판사 민음사에서 한국문학 편집하고 있는 김화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출판사 문학동네 국내문학팀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김대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 먼저 준비하신 김화진 에디터님의 나의 연대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992년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다. 그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줄곧 지니고 있다가 2017년에 서울에 전입신고를 했다. 유치원에 들어가니 둘씩 줄을 세우는 바람에 이후로 내내 셋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셋이 놀다가 줄을 설 일이 있으면 왜 따로 떨어지는 사람이 나일까봐. 오랫동안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남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다.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며 밀가루 반죽처럼 성격이 변했지만 그 와중에 대체로 교과서를 받으면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를 먼저 읽는 유형의 학생이었다. 대학교 때는 멋대로 혼자 있었다. 통계학 시험을 보지 않고 도서관에서 해리포터와 빨강머리 앤 시리즈를 읽었다. 수업 중에 읽은 정미경 작가의 밤이여 나니여라를 좋아해 각종 수상작품집을 읽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공인 영어 성적도 컴퓨터 활용 능력도 없이 어쩌면 좋니 하고 걱정했지만 소설집과 시집과 문예지를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운 좋게 한국문학 편집자가 되었다. 취직에 온 운을 다 써서 앞으로 몇 년간은 운이 없을 거라고 조용히 납득하며 살고 있다. 한국문학 작품이 본인의 네. 취업까지 연결되는 네.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예. 정미경 작가의 밤이여 나니여라 외에 또 뭐 인상 깊은 작품들이 있으셨나요, 당시에? 아, 당시에요? 네. 그 거의 살아있는 작가의 단편소설을 읽는 경험이 그때 대학교 1학년 때가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그때 한강 작가님 작품도 그때 처음 읽었고요. 다 좋아했던 김현수 작가님도 그때 처음 읽었고 윤성희 작가님도 좋아했었고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 작가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얘기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네. 밀가루 반죽처럼 성격이 변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왜 MBTI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 좀 변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봤자 직관이냐 논리냐 이성이냐 감성이냐 이런 것은 잘 변하지 않았고 내향에서 외향으로 변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앞에 썼듯이 되게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오들오들 떠는 성격이었는데 별로 개의치 않게 되고 그러면서 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MBTI를 저도 해봤는데 네. 저도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변해요. 저도 최근에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발견하게 됐는데 저도 밀가루 반죽처럼 좀 변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남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혼자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혼자 계실 때는 어떤 일을? 혼자 있을 때요? 네. 근데 이거 앞에서도 그 연대기에서 그래서 쓴 것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시를 읽기 시작하면서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겁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내리 에디터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즐겨본 만화 잡지에는 연재물 중간중간마다 작가가 편집자와의 일화를 짤막하게 적어 놓았는데 그게 편집자라는 직업에 대한 최초의 인상이었다. 그렇지만 당연히 그 당시에는 편집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다 한 수업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함께 간 분식집에서 편집자가 될 거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큰 고민이 없었던 만큼 직업에 대한 환상도 없어서 입사한 해에는 작가 이름 뒤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여 부르는 것에서부터 독자에게 전화를 받는 것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러다 선배들이 조언해준 것처럼 3년차가 되었을 때 고비를 맞게 되었는데 그때는 퇴사하겠다는 결심으로 눈을 떴다가 내일은 반드시 퇴사할 거라는 다짐으로 퇴근하는 나날을 반복했다. 그런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질 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신기하게도 당시 편집하고 있던 소설 속 문장들, 작가들이 보낸 어떤 다정한 말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때껏 아무런 관련이 없던 어떤 작가를 만나 그 작가가 쓴 소설을 책으로 만들고 그 책과 작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들에 대한 좋은 코멘트를 읽을 때마다 부푼 마음이 되는 건 여전히 신기하고 얼떨떨한 일이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식집에서 편집자가 될 거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네. 그때 뭘 드시고 계셨습니까? 그때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뭐 떡볶이, 튀김 그냥 막 던져 보는데요. 뭐 라면, 순대 이런 것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갑자기 운명처럼 나는 편집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이렇게 적으면 뭔가 되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삶처럼 느껴질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정말 우연히 그런 말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왜 하필 그때 거기서 편집자가 될 거라고 말했지? 하고 좀 의문을 갖게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 작가가 쓴 소설을 책으로 만들고 그 책과 작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염원이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편집자이신 것 같고 이 김내리 편집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은 굉장히 그 작가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적으면서도 네. 제가 너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따뜻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네. 아마 저와 작업한 작가들이 다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김내리 편집자가 이제 퇴사의 결심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편집자로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금 업무량이 적지 않은 편인데 그거를 늦지 않게 다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게 처음엔 좀 어려워서 약간 뭐 누구를 만날 때마다 되게 죄송한 마음이 되니까 그게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려면 이제 시간에 대한 엄격성이라든지 본인의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네,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해서 그럴 때는 떡볶이와 라면을 드시면서 네, 캔맥주를 사다가 김아진 편집자도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것인지 의견 듣고 그 싶습니다. 일정을 잘해야 됐는데 잘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3년 차예요. 네. 그래서 써주신 것을 보고 아니에요. 저는 회사를 즐겁게 다니고 있고 힘든 것보다는 진짜 제가 힘든 것보다는 되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업무량이 많아서 한 작품 한 작업을 할 때 한 작가가 작업을 할 때 저희 최선의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거를 계속 못하는 것 같을 때 그 판단력이 좀 좋아야 하는데 작가님한테 그래야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이 최선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힘이 되었던 때가 이제 작가들이 보낸 어떤 다정한 말들, 메시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위로의 메시지 중에서 좀 지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받은 것 중에는 되게 웃긴 짤을 받은 게 있어요. 짤도 보냅니까 네, 작가들이? 짤을 하나 받았는데 되게 막 잘 쓰는 우리가 틀리기 쉬운 그런 오자들을 정리해 놓은 짤이었어요. 그래서 뭐 반려자를 발여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걸 받고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최진영 작가님이 네. 그
뭘 붙여주실 때마다 이렇게 짧은 메모를 적어서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편이 뭐 오고 가거나 할 때. 근데 네네.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두 번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책이 끝나서. 그래서 아진 씨 언젠가는 만나겠죠? 그런데 너무 좋아서 파티션 안쪽에 네. 붙여놨어요. 오. 근데 그거 보내시고 네. 그 다음날 저랑 만나서 영화 보셨어요. 그렇게 될 줄 모르셨겠죠. 네.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래도 이게 고충이 많은 직업이고 또 작가들, 예민한 언어라든지 감정적에서 예민한 작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김내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독자분들에게 아직은 뭐 친숙하지 않았던 덜 알려졌던 작가가 본인 책을 내게 되면서 독자분들에게 좀 좋은 코멘트를 받고 다음 책을 좀 이렇게 힘내서 쓰게 될 때 그때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목격한 순간이 좀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와우북 페스티벌에 처음 나가본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뭐 제가 만든 책이나 뭐 제가 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선배들이 만든 것 중에 되게 좋아하는 책들을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그냥 보려고 집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 사시는 거예요? 제가 주책을 떨어서 사셨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것도 좀 좋았어요. 그 세일즈 포인트를 올리는 순간을 목도할 때. 네. 그렇죠. 해냈다. 해냈다. 하긴 저도 첫 책을 내줬던 편집자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그분들이 해주셨던 코멘트라든지 위로라든지 어떤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나침반과 같은 역할이 됩니다. 자, 두 분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뭘 하시나요? 김내리 편집자님.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고양이들이 있어서요. 고양이들과 좀 놀고 몇 마리가 있습니까? 2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거미와 귤이입니다. 그렇게 2마리와 좀 놀고 인터넷을 하고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서 네. 한국 드라마를 좀 열심히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인상적으로 본 드라마는 어떤 것이죠? 얼마 전에 종영한 미스티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즐겁게 봤고요. 네. 지금 방송 중인 네. 라이브라는 드라마도 네.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캔맥주도 한 손에 드시고. 네. 그러면 이번에 김아진님은 어떻게? 저도 고양이가 네. 고양이가 네. 짜증을 좀 심하게 내는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가서 좀 달래줘야 되고 만지면서 그래서 저도 고양이랑 좀 놀고 대부분 뭘 급하게 먹어요. 배가 고파서 집에 가면 내리 집에 안 고프세요? 퇴근하고 나면 배가 그렇게 고프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 아니요. 이지요? 기초 대사량은 아무것도 안 해도 네. 뭘 먹고 그리고 저는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요즘은 고든 래퍼를 보고 있어요. 하원이가 귀엽더라고요. 네. 래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네. 어린 래퍼들이 나와요. 10대 래퍼들이 나오는데 하원이가 귀엽고. 네. 우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중에서는 그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은 예비 출판인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김내리님. 사실 저도 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어서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최근에 좀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은 일단 소설 원고든 뭐 다른 원고든 받게 되면 어쨌든 단점을 짚고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게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사실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쪽은
어쨌든 이 작가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장점들을 좀 더 이렇게 극대화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점보다는 좀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작가가 가진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되게 좋게 너무 계속 좋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안목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럼 이번에는 김화진님. 저 정말 가진 거 없이 들어와서 도움이 될 게 없는데 근데 아까 내리님이 연대기 읽어주실 때 스터디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한창 많이 읽고 싶고 그럴 때 같이 책 읽고 얘기하고 이런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스터디라고 거창하게 안 해도 어떤 것을 읽고 내가 어떻게 읽었다고 계속 말하는 연습? 그런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아쉬움이 계속 좋으면 어떻게 좋다고 열심히 말하고 싶고 나쁘면 어떻게 나쁘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언어가 너무 없으면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 네. 연습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김내리 편집자님, 김화진 편집자님 모시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오시니까 청취자분들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시고요. 두 편집자님 모두 문장의 소리의 첫 출연이신데 오늘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김내리 님부터. 네. 저는 처음에 연락 받았을 때는 큰 고민 없이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오면서 너무 좀 떨려서 네. 이렇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오다가 돌아가고 싶은. 네, 너무 이렇게 파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네, 몇 번 뵌 적 있는 화진님이랑 같이 하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김화진님. 저도 내리님 하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연차가 적어서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할 말이 있을까? 그랬는데 같이 얘기하니까 내리님도 계시고 너무 즐겁고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그리고 곧 첫 책을 출간한 작가들의 첫 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구성작가 정윤희입니다. 김춘현 시인과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는 것 같은데요. 그쵸? 첫 시집이 나온 지 좀 시간이 지났어요. 첫 시집이 작년 3월이라서 그때 썼던 작품들을 1년이 지나서 지금 보면은 글쎄요, 예전에 제가 어땠는지도 좀 보이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래요. 첫 시집이 나온 이후에 동시집 나는 법이 나왔는데 동시랑 시랑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일 뚜렷한 차이는 독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가 특정한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동시는 좀 아동문학의 하위 범주라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 독자를 위주로 해야 되는 글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린이가 마주하기에 좀 너무 자극적인 현실은 걸러내는 편이고요. 어린이라고 해서 너무 밝은 얘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어린이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라든지 감각의 결을 얼마나 언어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동시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집 제목이 흰 글씨로 쓰는 것인데 제목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시집에는 아무래도 쓰는 나 자신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이 그런 걸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목을 짓기 전에는. 그리고 작품들을 보면 좀 아시겠지만 비유나 표현량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제목은 좀 연하게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흰글씨로 쓰는 것이라는 말이 약간 백지를 백지 그대로 두는 것. 이를테면 제가 글씨를 통해서 읽는 사람의 여백을 오염시키지 않고자 하는
약간의 시론 같은 것도 좀 넣고 싶었어요. 그런 게 제목에 반영된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떤 시들을 쓰고 있나요? 네, 요즘에 쓰는 시도 대체로 약간 북방의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희고, 춥고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준현 시인의 목소리로 쓴 것과 쓰는 것 들으면서 첫째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쓴 것과 쓰는 것. 양말의 전부는 양말이 뒤집힐 자유. 발톱에서 발톱의 색을 벗기면 속이 다 보이는 사람처럼 벗기고 싶은 마음과 벗은 마음의 모양이 다르다. 한 사람의 발에서 함께 자란 발톱의 길이가 다 다르다. 집을 나간 개의 이름이 개의 목에 걸려있는 자유. 집을 나가고 싶은 자유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와 집이 될 자유가 다르고, 집에 들어서서 콜라의 뚜껑을 비트는 숨소리가 남아있는 콜라와 같을 때 콜라의 호흡은 언제나 죽음 직전의 것처럼 간신히 유지되고 엄마가 안 보이고, 저 방에 있을까? 물음표가 물어보는 것들은 묻기 전부터 있었고, 환청이 소리를 낳는 소리라면 엄마의 침묵과 나의 침묵이 다르고, 고구마는 어두운 곳에 두어야 한다는 엄마의 말이 남아있는 건 고구마가 자랐기 때문이고, 고구마의 몸을 뚫고 자란 싹들이 고구마를 더 살게 한다면 나는 어두운 곳에 있어야 했다. 나는 고구마와 다르고 생선과 달라서 생선이 상하면 생선의 냄새가 나고 기분이 상하면 기분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집보다 집이라는 말이 더 가까운 지면에서 나는 입을 벌리고 같은 말을 쓰고 또 쓴다. 같은 말들이 다 달라지고 있다.